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주식 교과서 시간입니다. 사실 주식 교과서 시간은 이제 뭐 현재 우리가 막 주식을 팔고 사야 되는 그런 것에 관한 특별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주식 공부라는 게 그런 것만 공부는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게 더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부를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 이제 이름도 딱 맞게 주식 교과서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이렇게 빼서 써먹을 수 있도록 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교과서라고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리지도 않을 거고, 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이야기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현실의 내용들도 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시간 동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고용보고서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복습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금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금리는 주식과 다르게 누가 기준을 정해줍니다. 누가 기준을 정해주나요? 네, 중앙은행이 정해줍니다. 그쵸? 이거 다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은행은 그럼 이 금리의 기준을 정해주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질까 생각해보면 중앙은행에 두 가지 책무가 있죠. 물가 안정, 완전고용. 요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가에 관한 경제지표, 고용에 관한 경제지표를 잘 이해하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이해할 수 있고, 금리가 왜 주식에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금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내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금리는 실제로 현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금리는 꼭 중요한데, 금리는 기준점이 있다. 누가 기준점을 주냐? 중앙은행이 준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의 기준점을 줄 때 고려하는 요인은 물가, 고용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용보고서는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거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꼭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요 질문, 제가 현역 때 현역 펀드 매니저, 현역 프랍 트레이더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식쟁이인데 고용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깔끔한 설명, 이 깔끔한 설명을 하는 친구를 못 봤습니다. 현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잘 몰라요. 그냥 중요하다고만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당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이 당위를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안 까먹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 당위,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 구조는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보고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용시장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는 첫 번째가 지금 이 고용보고서가 있고요. 또 졸트 잡 오프닝, ADP 민간고용,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뭐 요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용시장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제 경제지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 기본적으로 고용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증권사 리서치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거 한 두 개만 딱 꼽아보자 라고 하면, 저는 요거 고용보고서 하나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뽑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매일 그 시황방송 하면 매일 하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제지표 중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거의 유일한 경제지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를 종합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주의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 해고자가 많아지거나 잡을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빠른 시간에 정기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딱 하나의 경제지표만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뭘 뽑을까? 나는 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보다 경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통의 추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추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주 한 주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때 똑같이 발표되는 게 뭐냐면 이 실업수당 4주 평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4주 평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한 예쁘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추이를 볼 때는 이 4주 평균을 중심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떠냐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이고요. 요게 작년 7월 정도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주 평균의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작년 7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지가 되죠.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작년 7월, 8월 이후부터 미국의 고용시장은 의외로 안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이 고용 상황만 보면 이건 고용시장이 좋다는 거잖아요. 고용시장이 굿이란 뜻입니다. 고용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려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으나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할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추측이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도 그 선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꼭 우리가 이코노미스트의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연준이 뭐 세상에서 페드와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연준이 금리를 세게 내리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경제지표가 주는 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니까 또 제가 늘 업데이트 드리긴 합니다만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고용보고서인데요. 이 고용보고서는 매주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첫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발표되는 건데요. 주요 발표 내용은 이거는 영어로 쓸게요. non-farm payroll이라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리고 참여율, 노동 참여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중요도 순으로 치자면 이 non-farm payroll이라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non-farm payroll,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실업률은 어떨까요? 4.1%, 4.0%, 4.0%에서 실업률이 4.1%로 올라갔다.
그럼 실업률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게 감이 안 오잖아요. 0.1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그리고 얘는 반대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또 항상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걸 좀 싫어해요. 근데 얘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무슨 얘기냐면 비농업 부문에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면 그냥 좋게 플러스로 그냥 숫자로 찍히는 거니까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지표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넘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회사에서 잘려서 귀농해서 하는 게 그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고용시장이 좋아졌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넘펌 페이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보고서는 첫 주 금요일 날 발표되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용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주식 투자로 조금 더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 이야기를 조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조금 더 끌고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앞서 고용은 중앙은행의 이중 책무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 상황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한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고용과 물가, 이거 두 개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체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죠. 기업체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용이라는 거는 고용 하나로만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시장 그래프가 있어요. 노동 수요고 이게 노동 공급입니다. 이 세로축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노동시장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노동 수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하려는 회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기업체가 인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다 하면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옮겨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임금 P는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겠죠.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갈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용과 물가는 또 영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은 주식시장에 안 와닿아요. 이 고용보고서가 주식 투자에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엄청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가 주식시장의 중요한 요소일 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 좋을까요? 나쁘게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 좋을까요? 나쁘게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 좋겠죠? 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와야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그럴 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에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고용보고서는 나쁘게 나올 때 주식시장이 좋을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bad is good이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경우가 많나요? 뭐 매번 연준이 금리 내리고 올리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지만, 또 지난 한 몇 년 전만 보면은 금리가, 정책금리 1년 내내 거의 유지되어 있을 경우도 많거든요. 이 고용보고서가 뭘 이야기하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으면 고용시장이 좋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매크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결정이 주식시장에 중요하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고용보고서는 좋게 나올수록 주식시장은 좋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good is good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용보고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 고용보고서를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결국 지금 현재 금리가 중요한 시점이냐,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냐, 이거를 판단해내는 능력,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교과서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 각각의 경제지표의 동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저는 결국은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보고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는 결국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주식시장에 중요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월달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2024년 고용을, 이 고용보고서가 또 힘든 게요, 이게 기간별로 쭉 지난 다음에 리비전을 합니다. 과거 거를 수정해요. 이 과거 거를 수정해가지고 갑자기 좋았는데 고용시장이 별론데 막 이렇게 별로였구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24년 고용을 리비전을 했습니다. 이 리비전을 했는데요, 이 리비전을 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 고용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2024년에. 근데 정작 보니까 본 US,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고용이 안 좋았어요. 리비전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민자들, 이 사람들의 고용이 좋았어요. 그게 이 상황이 2024년에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던 오해가 풀린 거죠. 사실 고용이 경조해서 고용으로부터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물가 압력이 높았어야 되는데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고용이 좋았던 이유가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저임금 직종 때문에 고용이 좋았던 거라서, 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되게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던 궁금증은 풀린 상황인데요. 이걸 왜 현재로 끌고 오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제 우린 이게 다 이 경제정책에 관한 거니까 트럼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딱 뽑아보자 라고 하면, 이제 관세가 있을 텐데, 관세는 고용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관세는 빼고, 첫 번째가 뭘까요? 이민자 차단입니다. 그쵸? 근데 앞서 2024년에 실제로 이민자의 고용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민자를 차단한다라는 거는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P인데요, 공급이고 수요면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얘가 여기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임금은 올라갈 겁니다. P가 여기다가 일로 올라갈 거예요. 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민자 차단으로 보면은 고용시장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임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위험이 올라갈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를 고려를 해야죠. 이민자잖아요. 저임금인 거죠. 두 번째 걸로 하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지부서라고, 이 도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제 공무원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 방안으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연방 공무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가 당했을 때 민간으로 흡수될 수도 있겠지만 흡수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번에는 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요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효과는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영향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림잡아 보면 이거는 저임금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물가상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연방공무원이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물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쪽 이민자의 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거 1번과 2번을 합쳐도 실업률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이 고용시장, 2025년의 고용시장만 보면 금리를 내릴 요인이 존재한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느 시점부터 나타날 것인가, 우린 거기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현 시점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또 주식시장은 좋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림잡아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 보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간 실업수당 4주 평균의 추이가 다시 이렇게 쓱 올라가면, 그러면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앞당길 가능성도 높아지는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또 수립해서 또 주식시장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앞전까지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주식 같은 사람들은 또 이 앞단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찐생 김지는 이걸 앞에서 그나마 주식시장까지 갖다 붙였을 때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지표가 왜 중요한지, 고용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단순히 이런 교과서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리얼 월드에서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남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교과서 시간에서는 앞서 길게 고용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실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주식시장에 중요하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해석하면서 지금은 이게 시장이 많이 반응하는구나, 이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교과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당장 어떤 주식을 사라 팔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꽤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지표 관련해서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 우리의 주식 투자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용보고서, 고용지표에 관해서 말씀드린 주식 교과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감사합니다.